남자가 네, 채널 CGV 5프로젝트 영화 아가씨 박찬욱 감독 스페셜 G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채널 CGV 5프로젝트는 채널 CGV가 그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 런칭을 한 오프라인 행사 브랜드고요. 오늘 이제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브랜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극장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5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에게 네, 좀 더 특별한 그 만남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영화 아가씨의 박찬욱 감독님 네,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인사 먼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V라서 더 반갑습니다. 무대 인사는 좀 달려봤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성의껏 마무리드리겠습니다. 네, 아가씨가 그 제가 이제 관객 수를 봤더니 236만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네, 오늘이 이제 아가씨가 일주일 지금 개봉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주일 만에 이제 236만 이제 돌파를 했다는 게 굉장히 네, 굉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좀 뜨거운 반응을 기대를 하셨나요? 물론이죠. 어떤 감독이든지 또 어떤 제작자든지 뜨거운 반응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도 없이 영화 만든다면 그거는 좀 책임감이 없는 거죠. 정말.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가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슬픈 일이죠. 다행히 이번에는 그 기대가 맞아서 참 오랜만에 즐겁습니다만은 만드는 동안에는 당연히 관객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죠. 네. 사실 뭐 관객 수가 이 영화를 이제 판단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전작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공동경비구역 JSA가 이제 583만 명을 그 동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럼 감독님께서는 어디까지 아가씨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네,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대가 컸다라고 하는 것은 관객들이 좋아해 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지 뭐 숫자를 갖고 어떻게 예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잘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옆에 물어봐요. 저희가 공동 제작한 그 임승용 대표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애국사한테도 물어보고 이 정도면 잘 되는 거 맞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세로 나가면은 손익분기점은 넘기는 거죠라고 묻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 안심하는 거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뭐 300만 뭐 우리 수출도 많이 하고 또 뭐 IPTV 시장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고려했을 때 300만 넘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 더 되면 더 좋죠. 저는 그냥 400만 만 넘으면 얼마나 좋을까.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 플러스 은행 이자 정도 최소한 가져가야 이게 후회를 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후회 없는 투자가 되면 제가 그 다음에 만드는 영화에 또 투자를 받을 수 있을 테고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다음 영화를 투자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가치, 그 감독으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저 사람은 영화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최소한 손해는 크게 안 본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시장에서 얻는 거. 그것이 이제 저의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려할 때 극장에서 한 400만 명 정도 봐주시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소원을 좀 빠르게 성취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질문 드리면은 아가씨를 지금 보면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번 이상 보신 분들 한번 손을. 네,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 박찬욱 감독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가씨는 영화를 이제 보면 볼수록 다시 볼수록 많은 것들이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반복해서 관람을 권장하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깐에서 처음에 봤었습니다. 올해 이제 깐에서 처음 보고 한국에 와서 또 시사 때 봤었는데 굉장히 또 다른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께서도 정말 수없이 이 영화를 돌려보셨겠지만 다시 볼 때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좀 느끼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남의 영화를 볼 때 두 번 보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참 정말 죄송한 일이더라고요. 난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간 요즘에는 저도 그래서 남의 영화를 좋았던 영화를 한 번 더 보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2, 3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실감한 것도 뭐냐면은 칸에서 영화를 보여줄 때 계속 자막이 지나가는데 불어 자막, 영어 자막이 이중으로 지나가는데 대사가 많으니까 막 정신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대사, 영어 자막은 저가 직접 감수하고 잘 아는 대사인데도 거의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설사 그걸 잘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 화면을 못 보는 건 뭐 당연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에서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 관객은 이 영화를 한 번 봐서는 정말 즐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여태까지 본 외화들은 다 뭔가, 미국 영화, 프랑스 영화 다 자막으로 딱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나도 다 헛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뒤늦게 그런 생각이 절감이 됐어요. 특히 대사가 많은 영화일 경우에. 그래서 그런 영화들 다 몽땅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때까지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제 이 작품은 제가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구성상 반전이 한번 중간에 있잖아요. 수키가 정신병원에 간다. 근데 그것을 알고 영화를 이제 일부를 다시 보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히데코의 표정 하나하나, 또 수키도 다시 보이게 돼요. 수키가 이제 가련한 피해자로서 다시 보게 되는 거니까, 저렇게 지가 뭘 이렇게 뭐 음모를 꾸며서 히데코를 어떻게 막 갖고 뭐 요리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말짱 헛거고 다 헛똑똑이잖아요.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테리가 더 귀여워 보이죠. 그런 효과는 있죠. 그런데 그런 하여간 그렇게 새롭게 보인다는 점, 그다음에 이런 대사가 있는 경우에 대사 자막 읽느라고 화면을 못 보니까 이제 스토리를 잘 알고 다시 볼 때 화면에 집중해서 보면 재밌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 대사를 할 때 클로즈업으로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찍어서 편집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얘기하면 두 사람은 그냥 같이 찍는 화면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요즘 영화 치고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관객은 당연히 말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듣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재밌어요. 스키 히데코 얘기할 때, 뭐 백작과 얘기할 때 이럴 때 그 배우들은 다 들으면서도 다 연기하는 거니까 그 아주 작은 그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이 깨알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글쎄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계속 영화를 뭐 몇백 번 봤지만 그때마다 주어지는 과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운드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그 영화를 이 영화를 보면 계속 사운드만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을 딱 꺼버린다고요. 그냥 보고만 들어요, 소리만. 그러니까 이게 뭘 봐도 다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색깔을 볼 때는 아예 소리를 꺼놓고 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오직 화면을 그 이미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영화를 분리해서 보고 아주 작은 기술적인 결함을 찾아내거나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즐기면서 보는 게 몇 번 안 돼요. 최근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새로 발견한 게 뭐가 있었는지 좀 더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가씨를 이제 본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박찬욱 감독 생각났어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그 언제든지. 2부에서 백작하고 히데코가 뒷동산에 그 넓은 바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뭐 스키 보는 데서 뭐 이렇게 쇼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히데코가 밀쳐내고 그러고 또 다시 하려고 할 때 스키가 나타나는 바람에 또 히데코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 백작이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주 미묘한데 조금 있어요. 막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는 쇼라고 히데코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안고 싶은 건데 그걸 자꾸 밀쳐내고 그 기회를 자꾸 놓치니까 되게 섭섭해해요 하정우가. 그게 가만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또 아가씨를 반복 관람하실 분들은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또 그 장면을 또 집중해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다음 그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가씨는 그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명쾌하고 상업적인 작품이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좀 이제 영화 속에서 어떤 갈등이나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이제 그 구조 안에서 완벽히 이제 해결이 되고 끝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이제 좀 감독님의 작품 세계 안에서는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운이 남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상반된 해석이 심지어 가능한 그런 결말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것을 해피엔딩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 따라 생각하기 나름으로 뭔가 불행한 면을 가진 해피엔딩이거나 또는 어찌 보면 행복할 수도 있는 뭐 비극이거나 뭐 하여간 그렇게 양면성을 가진 그런 엔딩을 좋아했고 또 결말뿐만 아니라 인물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가능할 수 있고 또 선악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은 영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작품은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르죠. 그거는 원작을 읽으면서 제가 품었던 기대, 예상, 희망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좀
맺어지면 좋겠는데 둘이 요 놈은 요렇게 좀 처절하게 좀 처벌돼야 할 텐데라든가 뭐 이런 생각들 막 서재는 그 컬렉션은 정말 아주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막 훼손돼야 되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갖게 되잖아요. 그런 걸 갖게 되도록 그렇게 쓰여졌어요 소설이. 대중 소설의 어떤 기교가 잘 발휘되어서 그렇게 쓰여졌는데 비하면 제 기대와는 좀 다른 식으로 소설은 진행이 됐고 결말이 났고 그래서 그것 자체로 뭐 문학적이고 좋지만 또 영화를 제가 만드니까 제가 바라는 것을 한번 실현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단순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그런 결말이죠. 권선지각 아주 뭐 확실하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제가 읽을 때의 독자의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이제 원작 그 핑거 스미스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가장 이제 다른 부분이 3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 3부 이 원작의 핑거 스미스 이 소설을 보면은 3부는 정말 격렬한 약간의 그 막장이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네, 일단 그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면은 이게 이 죽일 놈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출생의 비밀 밝혀지고 그리고 원작에서는 그 이제 정신병원에 그 실제로 그 모드라는 이제 히데코 역할의 그 인물에게 속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힌 다음에 이를 막 벅벅 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막 이제 깽판도 부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 이제 보면은 약간 이제 아가씨랑 가장 다른 점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여기선 이 아가씨에서 중요한 점은 좀 이제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 이 사회의 틀을 깨고 이 사회를 이제 골탕 먹이는 이 두 여성의 사랑과 연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이 그 이제 감독님이 보고 싶었던 만들고 싶으셨던 결말이랑 조금 어떻게 좀 맞닿아 있는지. 네. 예, 우선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수키하고 히데코가 수키 대사를 이용하자면 한 편을 먹어서 그래서 둘이 서로를 그동안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그 죄의식 속이고 있는 사람 대상을 사랑하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식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고백해주면 후련할 텐데 그러면 나도 따라서 나도 고백해서 서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사랑으로 결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겠죠. 근데 내가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상대를 속여야 하고 그런 큰 필요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못하는데 상대방을 먼저 해주길 바라는 식의 밀당이 계속되는 것인데 그게 어느 순간 극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폭발하듯이 탁 이루어져서 막 물이 끓다가 넘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둘이 후련하게 결합되고 진짜 한 팀이 돼가지고 백작 그리고 코우즈키 이모부를 멋지게 뒤통수 치는 그런 것이 그게 제일 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둘이 한 편이 되는 어떤 순간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벚나무 아래서 목을 매달려다가 뭐 하는 그 씬이 이제 말하자면 이 영화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씬이고 그 장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근데 뭐 쓰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어렵지는 않아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서 쉽게 썼지만, 그게 하여간 그 결과적으로 이 신이 됐지만,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채로 어쨌든 우리 탁 털어놓는, 고백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깨끗해지는 그런 순간이 간절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영화를 보면서 그 궁금했던 점이 보면은 히데코랑 수키의 사랑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제 친밀하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 코우즈키나 백작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보면은 일단 백작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이제 뭔가 그 자신의 약간 판타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코우즈키는 그 이제 히데코의 낭독으로 인해서 그걸 듣고 느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진짜 그 정말 몸과 몸이 결합하는 사랑은 이 히데코와 수키에게 있고, 네, 조금 이제 좀 추상적인 사랑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남자 캐릭터들에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의도를 좀 하신 건가요? 글쎄 그렇게 정리해서 생각은 안 해봤지만 듣고 보니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근데 코우즈키의 태도는 사실 양면이 있죠. 이렇게 앉혀놓고 아주 음란한 내용을 읽게 만들고 그것을 듣는 사람인데, 제 생각엔 코우즈키가 그것을 듣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코우즈키의 대사로도 나오듯이 그렇게 읽게 한 다음에 그걸 듣는 그 남자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상상 세계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보는 것, 그런 것이 그의 말하자면 그 조촐한 도락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낭독회라는 것은 거기서 말로 발설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또 무슨 어떤 신체적인 접촉 같은 것은 없고, 옷을 벗는 것도 아니고 아주 겹겹이 이렇게 갖춰 입은 기본으로 입고 벌어지죠. 그래서 그 거리도 굉장히 멀죠.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시선의 폭력인 것 같아요. 폭력적인 시선. 꽃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그 꽃이라는 게 사실 글자 그대로 꽃인 것이 그 일본 문화의 그런 다회, 차 마시는 모임, 점잖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거기에 그 족자를 걸어놓고, 그때 그 다회마다 그날에 어울리는 내용을 붓글씨로 써서, 지금 이 영화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어놓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놓고 그렇게 차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독회에서 손님들도 다 옆에 차를 하나씩 놓고 있고, 작은 찻상을. 그러니까 일종의 다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꽃 대신에 이제 히데코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란한 내용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류의 폭력적인 시선의 문제였고, 그 코우즈키는 히데코 말하는 것도 듣고, 또 손님들이 내 표정도 관찰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고, 무슨 영화 감독이라든가 연극 연출자라든가 공연 기획자라든가 그런 종류의 그런 직업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감독이나 연출자가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스스로 그런 류의 그 즐거움을 느끼는 종류라는 거죠. 이 코우지키라는 사람은 자기가 다 이런 걸 마련해 놓고 다 공연을 준비시키고 뭘 읽을지 골라주고 그걸 연습시키고 그래서 관객한테 선보이고 관객이 그걸 좋아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걸 관찰하고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종류의 인간이죠.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사실 원작에서는 이제 크리스토퍼 릴리라는 인물이 그 코우즈키인데요. 코우즈키에 대한 그 묘사, 그러니까 그 릴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거든요. 감독님의 그 새로운 해석이 많이 들어간 그 이런 인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화 속 등장인물이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좀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을 느끼는 그 순간이 전작 그 스토커에서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피아노 그 삼촌이랑 그 이제 인디아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진짜 정말 관능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또 수키와 히데코 사이에 이런 그 관능적인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배드신도 굉장히 에로틱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사탕을 이렇게 그 이제 수키가 그 히데코의 사탕을 물려주는 장면이나 아니면 이제 골무로 그 이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관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 많은 그 관능적인 장면들이 아가씨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이제 묘사에 대한 좀 그 연출론이랄까요? 네, 그런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스토커의 그 장면은 뭐 그것은 정말 그 정사의 비유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냥 아주 노골적인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거죠. 정말 신체 접촉이 거의 없고 이때봐야 최대한으로 있는 게 이렇게 팔을 어깨 상대방 어깨 주변에 두르는 그 정도일 뿐이고 그런데 어떤 그 섹스 장면보다도 더 에로틱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노력한 결과였고 이 아가씨에서의 이제 이빨 갈아주는 장면이 아무래도 거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거는 그거는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아주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막 싹 트는 그런 초기 단계 그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은 거의 섹스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약간 육체적인 그런 뭔가 성적인 뉘앙스는 분명히 있죠. 이렇게 입속에 뭐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미 또 옷을 벗고 있고 한쪽은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연기자에게는 제가 그렇게 스토커의 피아노 씬처럼 그렇게 주문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막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고 관심이 생기고 막 그러는 단계다. 그래서 아기를 돌보는 일에 큰 즐거움을 느끼는 수키답게 보살펴주는 기분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당황스러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막 커다란 눈이 막 서로 마주치고 또 벗은 몸을 보게 되고 막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시선의 접촉이 있고 그걸 좀 피할 때도 있고 회피했다가는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게임이다 라고 배우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아마 이제 수키랑 히데코를 연기한 그 김민 씨, 이제 김태리 씨 얘기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아가씨와 그 수키의 영화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연출을 하시면서 이제 현장에서 아무래도 그 시나리오 상으로 그 이제 배우들은 시나리오에 이제 그 기반해서 연기를 하겠지만
현장에서 정말 그러니까 감독님만이 그 목격을 하신 그 두 배우만의 어떤 그 케미스트리라고 할까요? 네, 화학작용. 네, 그런 부분을 좀 느끼신 어떤 장면이나 순간이 있었는지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생각나는 대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배드신을 찍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많이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둘이 시간을 좀 많이 보내도록 했고요. 저는 그 딱 찍을 때만 탁 찍고 빨리 또 들여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그건 잘 빨리 찍어내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은 정말 빨리 찍는 게 상책이거든요. 서로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찍어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냥 해치 스토리보드에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둘이 우선은 이제 처음에 잘 모르는 사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니까 이제 둘이 친하게 만드는 것은 촬영 전 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인 것이 테리가 원래 미니 씨의 팬이었다는 거. 그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죠. 수많은 여배우 중에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김민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민희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좋아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자주 만나게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하고 그리고 리딩도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친해지게 한 다음에 테리가 좀 그러니까 미니 씨는 약간